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 유가가 2% 이상 급등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대, 북해산 브렌트유는 107달러대로 뛰었는데요.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은 오늘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됐죠.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함께 경제 충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이 오늘부터 신청을 하고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대상자는 취약계층인데 어떤 대상들이 언제까지 신청해서 얼마를 받게 되는지 허준영 교수님,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얼마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상자가 크게 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초수급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득하위 70%인데 이번 1차에 들어가는 대상자는 앞에 두 그룹,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먼저 지급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고유가로 인해서 조금 더 피해가 많은, 그리고 조금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생각돼서 먼저 조기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오늘부터 이제 신청 들어가실 거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사실 이게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데 기초수급자 같으신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 1인당 55만 원. 하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다 5만 원을 더해서 60만 원. 차상위 한부모는 수도권이 45, 그다음에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가 50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0만 원이 되는 맞습니다. 셈인가요? 네. 자, 지금은 오늘부터 대상자든 이제 취약계층이고 사실 소득 하위 70%까지 이 피해 지원금이 되는데 이들은 언제 신청해서 얼마까지 이렇게 받게 되나요? 70%까지는? 아, 그거는 이제 나머지 이제 1차 나가고 2차는 이제 5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다음 달.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카드사를 통해서 이제 온 오프라인으로 들어오고 사용이 근데 좀 제한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이쪽으로 제한이 되고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그 전에 받으신 분들 기한 놓치지 마시고 8월 31일 전에 반드시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위 70%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비수도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분들도 그러니까,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그것도 인구 감소 지역 등 그 우대 지역에서는 최대 2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 소득 하위 70% 내가 해당이 될까? 아마 시청자들 궁금할 겁니다. 70% 10명 중에 7명까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이 건강보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라는 게 그 사이에 네.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소득이 그 중간에 바뀔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혹시 포함이 되고 안 되고 달라질 텐데요? 요거는 그 혹시라도 이거 그 본인이 해당하시는지는 아마 이제 저희 그 금융권 같은 데 검색을 다 해보시면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소득이 좀 바뀌었거나 건강보험료도 조정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생각보다 이제 건강보험료 많이 안 내는 근데 계층인데 이게 건보료가 높게 책정돼서 이번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두 가지 구제 방법이 있으십니다. 먼저는 건보료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월 30일 이후, 올해 3월 30일 이후에 소득이 줄어든 게 확실하다면 신청 장소가 중요한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부가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요 항목으로 들어가셔서 건강보험료를 자체를 낮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70%에 안 들어가셨어도 나중에 혹시라도 70% 들어가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신청 후에는 가능하거든요. 건강보험 낮추면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지역 가입자 중에 특히 그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최근에 퇴직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공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거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최근에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폐업을 해서 소득이 감소하신 분이나 3월 30일 기준 이후로 출생이나 사망 등으로 인해서 구성원이 바뀌신 분들 혹은 그리고 해외 체류 일정들 때문에 지금 소득 활동이 재개됐거나 중단되신 분들은 요거는 그 고유가 지원금 2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관련된 서류 드시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죠. 여기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명 중 7명 소득 하위 70%니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봐가지고 소득 변경이 좀 잦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걸 놓치지 않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 아까 조현승 연구위원이 이걸 받아도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곳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 기준이 조금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예.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못 쓰는 곳이 많다. 예. 이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이제 30억,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억을 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유소, 그러니까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한 20% 정도만 쓸 수 있다. 20% 조금 넘는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주유소 그만큼 그렇죠. 매출이 크니까. 수도권 전체로 하면은 그것보다도 훨씬 적을 거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기름 그 유가 때문에 예. 그 정말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정말로 그 석유를 그러니까 휘발유를 사는 데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니까 약간 모순적인지 아니냐 뭐 이런 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골목 상권을 돕기 위한 거라지만 주유소 같은 건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으면 하는 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아쉬움인데 혹시 또 다른 이 쓰임새나 사용처에 대한 불만 같은 거나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같은 예. 경우에서만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의 생각은 요거를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저는 목적이 두 개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유가로 인해서 피해받는 당사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예. 이 당사자분들의 소득 보전을 일부 함으로써 이분들이 나가서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서 쓰셨을 때 그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라는 게 네. 두 번째인데 그래서 사실은 방금 전에 저희 얘기한 것처럼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이 30억이 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근데 주유소만 이걸 풀어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는 네. 저희가 그 상품권을 주유소에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육점이나 시장 상권이나 이런 데서 예. 왜 주유소만 그렇게 조금 풀어주느냐라는 데 대해서 네. 이의 제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소지 관할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지, 어쨌든 주소지 예. 관할 내에서만 써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그런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간에 안 그러면 소비가 좀 대도시권으로 예를 들어 경기 광주에 사시는 분들이 예. 분당 가서 다 소비를 하시면 사실 광주 상권이 살아나는 건 좀 네. 힘들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고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용 쓰임새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대상 아까 우리가 소득의 70%가 이제 2차 지원이 되는데 전 국민의 70%까지 과연 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대상이 좀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위원께서? 사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주려면 전 국민 다 주든지 아니면은 아예 취약계층만 주든지 해야지. 그 70%라는 기준은 당시 어디서 나온 거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좀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지역 상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고유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이거는 뭐 민생 지원금으로 푼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신중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70% 여러 가지 정책적 고민이 담긴 70%. 혹시 허준영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대상이 많다 아니면 뭐 적정하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더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70%가 어디서 나온지 얘기를 좀 알아보니까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예. 이 70%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을 쫙 소득별로 줄을 세워놓고 끝에서 10명 중에 7명을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평균을 구하면요. 평균은 고소득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면 사실 이 70% 정도가 평균값입니다. 아, 평균 그러니까, 소득의 평균 소득 값이? 평균값입니다. 그렇게 네. 봤을 때 하위의 70%라고 하더라도 평균을 내면 이 평균값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여기서 아마 자른 걸로 보이고요. 예. 다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2년에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유럽이 무슨 문제가 생겼었냐면 전쟁이 유럽에서 터지기도 했지만 러시아산 가스가 안 돌아갔고 네. 유럽이 엄청나게 에너지 비용 올라가고 고생했잖아요. 예. 그때 유럽의 많은 정부들이 재난지원금을 넣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넣었습니다. 국민들한테. 예. 그래서 많이 쓴 정부는 GDP 5% 정도까지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선별이 잘 안 돼서 고소득층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땐 아무래도 이 지원금 자체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저소득층에게 그리고 좀 피해받는 계층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하여튼 10명 중에 7명에까지 이렇게 재정을 동원해서 더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만. 이 또 하나 고유가에 관련된 정부 정책, 고유가 피해 지원금 말고 석유 최고 가격제가 있습니다. 석유 휘발유가, 국제유가가 올라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석유 최고 가격제가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벌써 4번째 최고 가격제가 고시됐습니다. 현재 최고 가격제 때문에 휘발유값, 경유값이 지금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지금 뭐 2,000원 조금 넘는 정도로 돼 있죠. 근데 이 정책 자체가 뭐 오부제 자동차 오부제를 뭐 시행하고 이러면서 또 이 가격은 상한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수요를 오히려 늘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가격이 더 못 올라가게 하니까 네, 덜 쓰게 해야 되는데 덜 쓰지 않는다 그런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요거는 약간 이제 서로 간에 좀 충돌이 되는 약간 모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격 상한제를 풀고서 운수 사업자 중심으로 할인 혜택이라든지 어떤 보조금으로 다시 캐시백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맞지 않나. 그게 또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 때도 물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파급 효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상한제를 한다는 거는 약간은 좀 저는 정책이 좀 서로 충돌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2부제와 5부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가격이 못 오르게 통제함으로써 조금 뭐 큰 부담 덜 가지고 쓰라는 어떤 이런 것과 좀 충돌을 한다. 그러면 어디 허 교수님 어디 이 석유 최고 가격제 지금 4차 가격까지 고시됐는데 빨리 좀 해제 또는 중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필요도 저도 동일한 박사님과 동일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정유 회사의 뭐 임원분들이랑 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사우디 쪽에서 지금 기름이 원래 오고 있던 게 호르무즈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얀부항이라고 반대쪽으로 파이프라인들을 넘겨서 홍해 쪽으로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같은 회사에서 받기로 한 거는 선물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예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지금 차질 없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 가지죠. 정부가 지금 어쨌든 간에 비서실장께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뭐 또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정유 회사들이 그래도 물량 받아놓기로 한 거를 생각보다는 그래도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닌 게 지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 동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석유 현물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앞날에 대한 선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 조절도 동시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좀 동의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수요 조절을 위해서는 지속하기가 조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만약에 지금 석유 최고 가격제가 없다면 뭐 휘발유가 경유가 같은 게 혹시 리터당 뭐 3,000원 정도 되는 거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아직까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추정을 한 연구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기는 높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중단하거나 해제하면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를 정부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잠깐 산업용보다는 이제 운송용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실은 휘발유를 그러니까 그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좀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경유가 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경유가 항상 더 싸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인 게 거기다가 세금을 좀 덜 매깁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 생계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최고 가격제 해서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만 휘발유 가격보다는 경유 가격이 지금 계속 낮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가격 올라간 부담만큼 하는 재정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다가 정유 사사에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것도 타이밍의 이슈.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를 순간순간 정산을 정유사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 매 분기 끝날 때마다 정산을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러 가지로 이 최고가격제가 일으키고 있는 조금의 마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마찰을 해소하려고 그러면 유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정부도 정책을 하기가 저기 최고가격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거나 뭐 중단하는 정책을 선택하기 쉬울 텐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이 지금 무산됐잖아요. 2차 종전 협상에.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크게 뛰었다는데 지금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2월 28일에 중동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기 전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브렌트유가 한 $80 중반대였고요. 텍사스유가 $70 중반대였는데 이게 브렌트유는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110, 그러니까 $80 중반에서 $110를 넘어갔고요. 예. 텍사스유도 한 $70 중반에서 $100를 넘게 됐는데 이게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아주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브렌트유가 거의 120을 육박하다가 $90로 떨어졌고요. 텍사스유는 $100가 넘었었는데 90 밑으로 내려왔었죠. $89 뭐 이렇게 내려왔었죠. 근데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해서 브렌트유가 $100를 조금 넘고 텍사스유가 한 $90 중반인데 이게 그러니까 전쟁 직후보다는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긴장이 완전히 다 해결된 게 아니고 2차 협상도 결렬이 된 상태인데 예. 그래도 전쟁 발발 직후보다는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휴전이 지금 현재 뭐 이란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란의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도 균열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외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돼서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화돼서 물동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네. 전쟁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낮은 상태에서 좀 안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국제 기구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예. 두바이유 같은 경우 그 전에 한 $70 선이었는데 이게 한 80에서 $90 정도에서 뉴 노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근데 이런 전망들은 또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은 약간 그렇습니다. 네. 야, 이게 그 종전이 되더라도 배럴당 80에서 $90.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전하고는 다르게 이게 종전이 휴전이 다 된다 하더라도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전원이 다 동의하고서 앞으로 절대로 저긴 안 건드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간헐적인 테러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고요. 네. 또 일시적으로 물류가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이 그 과거보다는 중간중간에 뭐 약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전해가 $70였다면은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가 되지 않게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간 선에서 뉴 노멀이 형성되지 않겠냐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예상인데 이것도 또 뭐 전황에 따라서 또 국제 정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전황 상태만 보면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협상이 일어날 것 같다가도 금방 취소가 되고 또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제유가 전망한다는 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상황별로 시나리오별로 좀 전망 같은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나왔던 전망인데요. 한 달은 아니고 한 3주 전쯤 나왔던 전망인데 이게 5월 중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면 5월. 예, 정상화라는 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 없이 우리가 이전처럼 호르무즈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4월 달에 한 배럴당 $160. 지금 현물이 $107거든요. 두바이유가. 예. 160 정도 정점 찍고 6월 이후에 내려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말에는 한 $83까지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예. 그것보다 이제 좀 더 길어져서 6월 정도 말에 사태가 수습이 돼서 8월쯤에 호르무즈가 정상이 되면 네. 두바이유가 6월 그 정상되기 바로 전에 한 $180까지 찍고 네. 연말로는 사실은 조금 더 더딘 경로, 그러니까 $83까지는 못 내려가고 예. $100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두바이유 가격을 저희는 지금 보통 브렌트유랑 WTI를 보는 게 사실 두바이유를 지금 보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두바이유는 완전히 지금 정상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질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두바이유 쪽에 있던 수요가 지금 WTI랑 브렌트에 일부 붙어서 거기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전쟁 3월 말하고 4월 초 정도에 지금 160달러까지 가긴 갔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107.2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 결국 이제 호르무즈가 한 달 후에 뚫릴지 세 달 후에 뚫릴지 뭐 이 정도에 따라 지금 시나리오를 좀 그린 것 같습니다. 예, 유가 전망이라는 게 뭐 이란 전쟁의 전황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조영숙 연구위원이 그런 분야를 조금 많이 연구하는 것 같은데 혹시 미국과 이란의 향후 이란 전쟁의 상황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시나리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란에서 여태까지 그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역시 그 원유 수출이었거든요. 원유 그리고 수출. 그 원유 수출 중에 상당수는 그림자 선단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제 수출이 됐던 거였죠. 근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미국이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럼 당연히 이란이 하는 거로 생각하지만 미국이 봉쇄했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란에서 저렇게 돼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당장 군인들 월급까지 못 줄 정도가 됩니다. 민간인들이 뭐 굶주리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과연 혁명수비 되건 그 정부 내의 정규군이건 간에 이 상태를 갖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굶어 죽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온건파 협상을 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아마 그쪽을 계속 노리고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오히려 LNG하고 원유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고서 우리도 미국 원유를 지금 수입을 그렇죠. 늘리는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은 그렇게까지 조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정치 이게 길어지면은 뭐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냥 봉쇄해놓고 기다리면서 아마 내부 공작을 또 하고 있겠죠. 이스라엘하고 양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란 내부에서도 혁명 수비대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 여러 군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간에 그러면은 빨리 타결을 하자는 쪽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협상에 지금 현재 더 좋은, 더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이란이 계속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카드는 미국이 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언제쯤이 될지 그래서 협상이 돼서 뭔가 변화가 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더라도 잠깐 두 분이 언급해 주셨다시피 국제 유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그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만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기정사실처럼 보이는데 우리 산업에 지금 피해가 당장보다는 더 후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영향으로 지금 번질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어제 그저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1분기 GDP 1.7% 성장이 나와서 엄청 높게 나왔죠. 네, 엄청 높게 나와서 한국은행 예상보다 2배 정도가 나와서 지금 뭐 저희가 그러면 2분기부터 성장을 하나도 안 하고 0% 성장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4%가 될 거다라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 일부만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철강 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의 관세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는데 네. 철강 산업은 구조가 달러를 주고 철강석을 100% 사와서 가공해서 일부는 우리가 쓰고 일부는 수출하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땐 이거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류비 상승뿐만이 아니고 환율 측면에서의 지금 부담, 원자재 사오는 거에 부담 같은 거 굉장히 많고요. 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 뭐 그 나프타 등등 해갖고 건설에서 필요한 물건들 지금 뭐 가격 올라가는 거 더하기 수급이 잘 안 돼갖고 지금 난리라는 겁니다. 그럼 건설 좀 걱정되는 부분. 거기다가 항공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그 우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연료비 리스크 같은 것들이 항공산업 좀 부담될 것 같아서 반도체랑 뭐 이런 게 좀 뜨거운 거는 경제에 굉장히 좋은 신호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다 정도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충격을 받을 텐데 지금 유가가 오르니까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니까 고유가 수혜를 받는 업종들 뭐 이런 부분 극소수겠죠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는 재고 평가 이익이 있죠. 재고 평가. 예, 그런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더 늘어난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조금 뭐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다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뭐 정책적인 노력, 정책적인 대안이나 정책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저는 근데 사실은 이럴 때는 묘안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그동안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이럴수록 그 정부에서도 뭐 민생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또 그것도 하나의 정책이겠지만 그보다도 기업들의 어떤 생산비가 크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억제하는 완화시키는 영향을 주거든요. 이거야말로 이제 국민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 국민 전체 뭐 노조나 이런 데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그 위기 의식을 가지고 평소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네.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뭐 성과급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과거처럼 똑같이 대응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뭐 임금 인상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약간 서로 간에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하려는 거는 뭐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원칙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좀 다 같이 좀 그런 면에서 약간씩 절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뭐 묘안이 없지만 허준영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이런 상황에서 돌파할 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선 정부는 수급 불안 없이 시장에서 수급 불안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지금처럼 움직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산 에너지 더 쓰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급망 리스크가 부담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중동 위주의 원유 구조, 네. 그다음에 또 카타르산 많이 쓰고 있는 LNG 구조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고유가에 따른 산업 그리고 경제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현승 산업연구원 산업전환전략단 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